3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먼저 처음이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은 원칙적으로 시간표 배정이 3시간입니다. 다른 과목은 4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1시에 마치는데 뭐 조금 진도가 안 끝나거나 하면 더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3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뭐 1시 반 이후에는 약속 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예, 다른 과목은 4시, 2시까지 하죠? 네. 그러면 37페이지 보시고요. 오늘 프린터 내드리는데 이게 1년 동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가급적인 프린트를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암기하는 걸 계속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1년 걸 다 드렸고, 물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론은 1년 동안 암기할 거 전부 다 합니다. 이것만 암기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공부하면서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1번에 시험제도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시험에는 의의를 시험에 내죠. 그럼 좋은 말 적으면 답이었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딱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 시험 시행기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은 결론 적어놨네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란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6개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우리 특별자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장은 지금 현재는 지워야 됩니다. 특별자치시가 세종시죠. 세종시. 지금 현재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세종시장이 자격증 주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줍니다. 아직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포함이 되겠죠. 올해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지사가 준다고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다. 그리고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현재 교부하고 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단순히 암기하면 되니까 그냥 책 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단원별로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봅니다. 38페이지 양가로 2번. 원칙 시도지사인데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29번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8회인데 29번인 이유는 15회 추가 시험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29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시행했고 한 번도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즉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장관도 시행할 수는 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 있으며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무부처를 할 수 있다. 뭐 3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 시험의 위탁입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위탁을 한 때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 주의해놨는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응시 자격입니다. 2번. 제가 처음에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응시 자격 말했죠. 오직 응시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5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험 볼 수 있다. 외국인이든 교도소에 복역 중이든 파산 선고 받았든 신용불량자든 모두 시험은 볼 수 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못 보는 경우는 38페이지 맨 밑에 자격 취소되고 3년.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3년짜리 46번에 보면 암기사항 내드린 프린트 46번에 3년짜리 15개 정리해 놓았고요. 동그라미 5번에 있죠. 동그라미 5번. 찾았습니까? 46번에 동그라미 5번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공인 결격 사유, 이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처분일로부터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우리 책에 시험 시행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일로부터 아까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법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암기사항 프린터 41번에 있습니다. 41번.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을 하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암기사항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자, 그래서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실시인데 39페이지 양가로 1번 구분 실시입니다. 원칙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에 구분 실시해야 되는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없다. 원칙은. 근데 예외 양가로 2번 동시 실시 1, 2차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예외. 구분을 하는데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험은 모두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차 시험 불합격자의 처리입니다. 1차에 불합격해도 2차 시험을 볼 수는 있어요. 같은 날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근데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그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채점해요, 안 해요?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2차를 채점하냐고 안 하냐고요? 채점을 합니다. 컴퓨터가. 하지만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태어나서 처음 공부를 하신다면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하는 게 좋겠죠? 1, 2월 이번 달에는 특히 민법이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민법은 한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1960년도 시행됐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로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이런 말 자체가 지금 한글이 아니라고요. 통정의 표시. 저도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릴 때 통정하다가 구속됐다 이런 뉴스는 많이 봤어요. 그때 통정은 바람 피우는 거예요. 정을 통했다고 해서. 근데 민법에서 통정은 서로 짜고 이런 뜻이죠. 그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법은. 그 민법 위주로 예습 복습을 많이 하시라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1차 불합격하면 소용없다. 2차 합격해도. 근데 2차는 불합격하고 1차 합격하면 그 다음 회의 시험에 2차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출제 원칙입니다. 1차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식입니다.
2차 시험은 동그라미 2번 주관식입니다. 원칙. 그런데 동그라미 3번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때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1차 시험은 원칙이 객관식이고 예외적으로 주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만 1, 2차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같은 날 동시에 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라든지 나머지 뭐 행정사라든지 감정평가사 이런 거 전부 2차는 주관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2차를 같은 날 안 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1, 2차 같은 날 본다고 힘들다고 또 산업인력공단에 자꾸 전화해가지고 분리하자고 주장하면 분리하게 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논문형으로. 힘들어도 참고 있으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같은 날 동시에 보니까 1, 2차 모두 객관식으로 지금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양가로 2번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해 X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거든요. 좀 이따가 나오는데 그 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41페이지 맨 밑에 시험의 시행을 보니까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본다고 되어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 결론은 1년에 시험을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요. 1차 합격하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씩 보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1년에 10번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냐면 옛날에는 1회 이상 시행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15회 추가시험을 보길래 제가 국토부에 무슨 근거로 추가시험 보냐 1년에 한 번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몇 번 시행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매년 시행한다고 돼 있지 2번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 저같이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매년 1회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2번, 3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합격하면 40페이지 맨 밑에 시험 과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앞에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은 기출문제 계속 나왔다고 적혀져 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합해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알잖아요. 합격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다 이런 걸. 41페이지 보시면 출제위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출제위원 임명 위촉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자항은 중견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임명 위촉할 수 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다. 옛날에는 뭐 조교수, 부교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 준수 의무입니다. 출제위원은 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준수사항이 뭐냐면 출제하러 들어간 교수들 말 들어보면 각서 쓴다더라고요.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출제위원 들어갔다 말하지 않겠다. 이런 거 각서 쓰는데 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당을 30만 원 받는다더라고 하루에. 그러면 한 2주 정도 합숙하면 거의 400~500만 원 정도 받아 나온다 하더라고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를 제하시킨 출제위원의 조치입니다. 2번에 즉 부정행위한 출제위원으로 5년간 위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행위를 하면은 동그라미 1번은 그 명단을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학 교수라면 총장한테 통보하겠죠? 그 명단이 통보되면 동그라미 2번 5년 글씨체 다르게 되어 있죠?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자, 5년 암기사항 41번 오늘 내드린 프린터 암기사항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2번. 동그라미 1번, 2번 오늘 다 봤죠? 동그라미 1번은 부정행위 한 수험생 5년간 시험 못 보고요.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 한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입니다. 41페이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2페이지 양가로 2번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인데 시험의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에. 동그라미 2번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10월 27일 날 시험 본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공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옛날에는 제가 4월 달에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잖아요. 10회 때. 시험을 4월 달에도 보고 9월 달에도 보고 맨날 바뀌었었어요.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 사람은 예측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마다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지금은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양가로 3번 응시 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수수료 납부가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암기사항 52번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19개를 전부 정리해놨습니다. 51번에 1번 동그라미 1번이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42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8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8번. 제가 내드린 프린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 우리 교과서 동그라미 D급 시험을 위탁한 경우입니다. 위탁한 경우 제가 내드린 프린트에는 동그라미 9번에 있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는데 그 위탁 수수료가 얼마냐면 28,000원입니다. 1, 2차 같이 보려면 시험에 28,000원이라는 말은 안 나오겠죠? 그냥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동그라미 D것에 동그라미 A번입니다. 수수료를 과온합한 경우 초과해서 잘못해서 초과해서 냈다면 초과된 부분 돌려준다 이 뜻이고요. B번에 보면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행기간의 기책사유로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시험을 못 봤다면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기간이 언제냐면 아마 인터넷에 보면 나오겠죠. 올해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원서 접수합니다. 올해. 그럼 첫날 접수해서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서 접수기간 내에. 자, 그 밑에 보니까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몇 퍼센트 돌려준다고 돼 있어요? 60% 7일 이내에. 자, 그럼 7일 이내라고 하면 언제예요? 8월 22일까지면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 50%를 돌려준다.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제가 내드린 프린트 2장에 다 있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핵심 내용은 7일이 몇 번에 있어요? 7일이 숫자 7일이 몇 번에 있나요? 39번. 예, 39번에 동그라미 8번, 9번에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8번, 9번. 찾았어요? 39번에 8번, 9번에 보면은 7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암기할 것 전부 다 있어요. 지금 너무 암기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어차피 1년 내 시험 볼 때까지 이 프린트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계속 보시면 나중에 암기돼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자, 그래서 42페이지까지 보셨고요. 43페이지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교부입니다. 합격자 결정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그래서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1차는. 2차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2차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칙대로 시험 봅니다. 절대평가 무조건 60점만 넘으면 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2회부터 9회 시험까지는 2년에 3,000명 선발했습니다. 그게 절대평가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할 수도 있다. 상대평가는 몇 명 뽑는다 이렇게 하면 딱 그 인원만 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평가는 한 적이 있다고 했죠. 2회부터 9회까지 상대평가를 했는데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15회 때 생겨서 15회 이후에, 즉 15회 때는 1,000명밖에 선발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23,000명 됐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1,000명밖에 안 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죠. 따라서 이제 최소 올해도 만약에 작년만큼 최소 23,000명 뽑는다, 또는 작년만큼 최소 33%는 뽑는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올해 최소 23,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3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만 명 모두 합격입니까? 아니면 23,000명만 합격입니까?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했다면 전부 다 합격이에요. 왜? 최소만 정해놓고 최대를 정한 건 아니잖아요. 최소 23,000명 뽑는다 했기 때문에 만약 60점 이상이 2만 명밖에 안 나오면 3,000명 더 합격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60점 이상이 5만 명 나오면 5만 명 모두 다 합격입니다. 최소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다, 아직까지. 지금 43페이지 양가로 1번 시험 합격자 결정을 정리한 겁니다. 양가로 2번 자격증 교부인데요. 자격증 교부는 동그라미 2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시도지사가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책에 1개월이 중요하다고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1개월, 30일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개월은 어디에 있어요? 1개월 30일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45번에 1번에 있죠? 45번에 1번 암기사항 오늘 내드린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30일은 35번에 정리되어 있죠?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합격하면 일주일 이내에 다 교부를 해줍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내주라 이 말이에요, 자격증.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동그라미 3번 44페이지 동그라미 기억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밑줄 치십시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증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 분실해도 경기도지사한테 재교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암기사항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54번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있고 그 밑에 또 1, 2, 3, 4 있잖아요. 그 밑에 8번 다음에 있는 1번 교부한 시도지사. 근데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하고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잖아요. 이렇게 비교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헷갈리는 거 위주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재교부 신청하려면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는 암기사항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2번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7번을 비교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처음에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돈 안 내는데 재교부 받을 때는 돈 내야 된다 이 말이죠.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줘요. 저도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해봤는데 왜 했냐면 저는 10회 때 합격했는데 지금 중개사무소에 게시해 놓으니까 손님들이 쟤 누구냐 어린애 쟤 자꾸 이렇게 물어가지고 20년 돼 놓으니까 얼굴 늙은 사진으로 바꾸려고 재교부 받아봤어요. 재교부 받을 때는 돈 내야 됩니다. 처음에 교부 받을 때는 돈 안 내고 공짜로 줍니다. 동그라미 리얼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파주에서 경기도까지 가려면 좀 멀잖아요. 경기도청까지 가려면 물론 의정부의 제2청사에 가면 되기는 하죠. 근데 힘들면 그냥 파주시장한테 재교부 신청해도 돼요. 위탁이 다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수수료가 더 비싸더라고요. 직접 시도지사한테 가면 좀 싼데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돼 있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위탁돼 있는 경우는.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제6절 자격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자, 먼저 양도되어입니다. 양도되어. 자격증, 등록증 모두 다 양도되어한 자, 양도되어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누가 무겁게 처벌받겠어요? 둘 중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똑같습니다. 둘 다. 우리 살인하라고 시킨 사람 살인교사죄나 살인죄나 똑같아요.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최고형은. 둘 다 그래서 빌린 사람, 보통으로 보면 다 빌려주는 사람만 잘못된 줄 알아요. 빌린 사람은 자기가 돈 주고 빌렸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잘못된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양도되어 한 자,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똑같아. 형벌이라는 건 징역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X입니다. 행정처분은 달라요. 즉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가 되지만
자격증을 빌린 사람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취소될 게 없죠. 그래서 자격 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만 행정처분되고 빌린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경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하고 똑같기 때문에 등록 취소예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되기 때문에 자격 취소고요. 양도대여한 자나 양수대여받은 자나 처벌 규정이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뉴스라는 말은 중개사무소 이름을 말해요? 아니면 신문사입니까? 방송국입니까?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방송국이면 방송국 대표면 대표라고 해도 돼요.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이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름이라고요. 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성실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회장, 사장 다 안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표라고 하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을 것으로 오인한다고. 왜냐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으니까 등록한 사람이 대표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현업에서 그런 게 있어요. 현업에서 보면 현업에 지금 10,000명 중에서 20,000명은 돈 되는 사람 따로 있고 자격증 걸어놓은 사람 따로 걸고 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럼 현업에서는 돈 낸 사람을 사장이라 하고 자격증 걸고 하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현업에서는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 내부적으로는 돈 낸 사람을 사장이라 하지만 명함에다가 대표라고 사장이라고 새겨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 아마 여러분들도 취직하려면 자격증 걸고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취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이유는 뭐 나이 제한은 없는데 사장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잘 고용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일 시키기가 힘들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 고용하면. 근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파주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 좋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례인데 그 파주에서는 땅 옛날에 좀 개발되기 전에 식사동인가 이런 데서 보니까 토지 전문을 하는데 연세 많은 60 넘은 분이 그 실장으로 근무하더라고. 그 실장은 밥만 해주고 퇴근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80만 원 월급 받더라고요. 그 왜 고용하냐 물어보니까 토지면 그 마을 주민들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장 어제 바람 피우다 적발돼가지고 싸웠다 뭐 이런 거 뭐 밥하면서 계속 뭐 말하니까 그런 정보만 들어도 왜냐면 그걸 알아야 누가 또 땅 내놨다 지금 노름하다가 또박하다 돈다 이래가지고 지금 땅 팔라고 내놨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야기 들으려고 한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올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유사명칭 사용을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45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했죠. 1번 시도의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뭐라고 했어요? 1개월,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암기사항 45번에 1개월
14개 적어놨습니다. 1개월. 암기사항 45번에 있죠? 암기사항 45번에 보면 1개월 14개가 있고요. 또 2개월은 어디에 있어요? 2개월은 암기사항 38번에 보면 있죠? 38번에 보면 2월을 적어놨잖아요. 우리 시험에 2개월, 3개월, 1개월, 그 다음에 30일, 60일, 90일 다 있어요. 숫자가.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에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시험에 왜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되죠. 단순히. 이런 숫자들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예, 자격 취소 3년이었잖아요. 3년. 자격 취소 3년. 46번 다 프린터에 암기사항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시험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고 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따라서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3문제 출제됩니다. 3문제. 목적 했는데 목적은 시험에 3, 4년에 한 번 출제된다고 했어요.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의 정의. 왜냐하면 이 용어는 계속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니까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는 사람,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이 취직하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을 했는데요.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채굴 강물, 무주부동산, 토락지 이런 것들, 빈지, 호수, 공원, 바다 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일일이 암기할 수 없어요. 그냥 사고 팔 수 없는 것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토지는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중개상물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주벽도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사물에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전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중개사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위원은 아까 제가 프린터 주기 전에 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7인 이상 11명 이하다. 자, 7인이 어디에 있어요? 7명이 39번. 암기사항 3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6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거기에 7일에 동그라미 8번, 9번도 했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이런 7일 숫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며칠 전까지 아까 통보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했잖아요. 39번에 동그라미 14번에 있죠. 암기사항 39번에 동그라미 14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7일 전까지. 또 48번에 동그라미 1번에도 있어요. 48번 암기사항 48번에 동그라미 1번에도 통보사항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숫자, 그래서 숫자 7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숫자 7. 자, 그 다음에 재척, 기피, 회피를 했는데 재척이라는 말은 배제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가 재척 사유입니다. 이해관계,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으면 재척되고요. 그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법령의 구성만 살펴보고 오늘 법령의 구성, 앞으로 쓰는 용어,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는 않지만 책에는 지금 없어요. 책 보실 필요 없고 법령의 구성을 보면 법이 가장 상위 규범을 헌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부르는데 앞으로 이런 말들을 계속 쓰게 될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다. 조례. 헌법은 가장 상위 규범이고 여기에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민법에 보면 민법의 임대차는 최장기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아예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우리 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참고로 헌법을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답은 헌법 위반해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거 없어요. 징역 벌금 없다고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파면은 할 수 있지만 탄핵은 할 수 있지만 헌법 위반했다고 징역 벌금은 아니에요.
개별법, 뭐 뇌물죄나 이런 개별 형법 위반으로 지금 징역벌금 가는 거지 헌법 위반으로 징역벌금 받는 거 아니죠? 왜냐면 헌법은 포괄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행복, 주거권, 환경권 이런 걸 너무나 포괄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고 세부적인 형사사건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시군구 의회에서 만드는 걸 시군구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시도조례는 시도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조례도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듭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 명령. 대통령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 명령입니다. 장관. 그래서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이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듭니다. 법률은 51개 조문이 있고요. 시행령은 38개 조문이 있고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문 다 합해도 119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법규명령과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공시법령 이런 말 하잖아요. 공시법령이 시험범위라는 말은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9개 조문에서 40문제가 출제되고 40문제를 오지선다형으로 하면 200개 지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도 200개 지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제가 오늘 내드린 프린터 이게 56개 번호까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니까 한 500개 정도 돼요. 200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지금 40문제를 풀려면 그럼 한 3배속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꼭 암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으니까 나올 때마다 자꾸 찾아보면 돼요. 계속 진도 나가면서 앞으로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찾아서 보면 다 있습니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조문을 읽을 때에는 1조는 1조라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1, 그 다음에 가, 나, 다 이런 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1항, 2항, 뭐 5조 몇 항 하면 이게 동그라미를 항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1, 2, 3, 4를 1호, 2호, 열거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 목, 나, 목 이렇게 불러요. 뭐 어디 몇 조, 몇 항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운받아 봐야 돼. 그리고 민법 같은 데 보면 내지라는 말이 있어요. 내지라는 말이 또는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터까지라는 뜻입니까? 이 내지. 몇 조, 내지 몇 조 규정은 뭐를 준용한다. 이런 거 민법 조문 찾아보면 나오는 게 있죠. 내지라는 뜻은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1호 내지 9호 하면 1호부터 9호까지 이 뜻이라고요. 내지라는 말이 또는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민법은 조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판례도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까 어플 다운받은 거 가지고 판례도 다 볼 수 있는데, 판례를 보면 사건 번호가 가, 나, 다로 붙는 거 이게 민사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고노도 이렇게 붙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민법 판례는 다 사건 번호가 다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는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도로 붙어 있는 거는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몇 조 몇 항 하면은 빨리 찾을 수,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바뀐 내용이 시행령 이런 것도 지금 공인중개사법도 앞으로 바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우선 면제를 받는 기준금액이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1월달에 시행령이.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은 거의 확실시돼요. 왜냐하면 국회 통과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 가지고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면제를 받는 금액이 서울에서 4억, 과밀억제권역에서 3억, 그 다음에 광역시 2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지역 1억 8천이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6억 1천, 그 다음에 5억, 그 다음에 3억 9천, 2억 7천 이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그냥 참고로 예정이니까 참고로만 보시고요. 지금 뭐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조정지역에서 중과세 3주택 이상인 경우는 20% 플러스 하잖아요. 2주택은 10% 플러스. 그리고 분양권인 경우 이제 무조건 50%다. 옛날에는 분양권도 1년 안에 팔면 50%, 2년 안에 팔면 40%, 2년 넘으면 6%에서부터 4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어요. 이거 암기하기는 쉽죠. 600이 1은 5, 3구는 27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이거 나중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과목의 특성이 1차 과목은 좀 암기는 암기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다 사법고시도 암기 과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려지기는. 다만 암기는 해야 되는데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돼. 민법은 공부하려면 암기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까 7일 이런 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왜 7일인지 왜 6일이 아니고 7일인지 고민해봐야 답이 없어요. 근데 민법은 법적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 학계로는 좀 수학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수학적 기초가 전혀 없는 분은 학계론 계산하는 거 안 됩니다. 지금 공부해가지고 못 풀어요.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한 6문제, 7문제 정도 나오는 거 포기해도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수학적 기초가 전혀 없는데 지금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2차 과목은 과목의 특성이 대체로 암기하는 게 많아요.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과목의 특성이 다르다. 과목별로 공부하는 요령이. 자, 그래서 오늘 1조부터 지금 8조까지 했습니다. 51개 조문에서 다음 주 이제 9조 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46페이지부터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